자, 2022년 제4회 동남아 지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는 한국 동남아 학회지 동남아시아 연구 특집 국가리뷰 필진들의 발표회죠. 한국 동남아 학회지의 국가리뷰 특집은 전년도 동남아 사정을 국가별로 돌아보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해서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특집 필진들이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는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는 2020년 봄에 팬데믹 상황에서 파워포인트에 강연 음성을 입힌 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군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자평하고 있죠. 그다음에 작년 2021년에는 줌 미팅을 활용하는 실시간 화상 설명회 방식으로 또 발전해서 2월과 5월에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하고 사후 편집을 거쳐서 역시 유튜브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지난 발표들 재작년과 작년 발표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변화는 1월에 지금 1월이니까 1월에 앞당겨서 일거에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필 중인 내용을 이제 미리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은 2월 말일자 한국 동남아 학회지 동남아시아 연구에 게재될 예정이고, 그래서 직접 논문을 읽으시려는 분들은 그때 주간되면 한국 동남아 학회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올해의 변화는 시의성을 고려해서 청중의 필요에도 복무한다. 이런 학계의 노력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앞당기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이 이번 설명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양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발표 순서로 말레이시아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요. 발표자가 두 분입니다. 황인원 경상국립대 정치의학과 교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황인원 교수님은 마하티르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말레이시아 전문 비교정치학자죠. 그다음에 학회 그 국가리뷰 특집을 2018년에 제안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국가리뷰 시리즈의 제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것은 황인원 선생의 제안에 큰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발표할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인데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전문 국제정치학자시죠. 그리고 참여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역할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참여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이라는 전동연 이슈 페이퍼를 이번 달 초죠. 집필해 주셔서 또 미얀마 위기나 아세안 이해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이딘 정권의 붕괴와 희망연합의 위기라는 부제로 말레이시아 2021 발표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발표는 정치 부분을 제가 한 20분 정도, 지금이 8분이니까 20분 안에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이딘 정권의 붕괴와 희망연합의 위기 심화라고 적었고요. 오늘 발표할 정치 부분의 꼭지는 이제 암로를 중심으로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암로라고 하면은 61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패권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2018년에 정권을 잃어버린 그런 정당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암노가 이 무이딘 정부의 보조 역할로 시작을 해서 8월 달에 다시 재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예전의 그 정치적 그 역량을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발표 순서는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와 여권 분열, 무이딘 정부의 몰락, 그리고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과 희망연합의 위기,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경제 파트는 김영정 교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이딘 정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 무이딘 정부가 사실 정치적 정통성 이 부재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게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편일 수 있었는데, 집권연합 내에서 무이딘 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 열악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했을 경우에 재집권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가 여권하고 야권에서 이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갖고 총선을 8월 이후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무이딘이 여기서 이제 숨을 돌릴 수는 있었는데 조기 총선의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여권 내에서 조기 총선 대신에 무이딘 정부의 퇴진, 무이딘의 퇴진으로 이 공세를 전환하면서 무이딘으로서는 더 상황이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암노의 대응이 무이딘 총리 퇴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이제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노 지구당에서 무이딘 지지를 철회하고 차기 총선에서 무이딘 정권하고 같이 선거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암노의 최고위원회에서 매 3년마다 열리는 이 지도부 선거를 1년 8개월 연기하면서 이 무이딘 정부의 가장 이 최대 정적인 이 나집하고 자히드 이 총재가 이 총재직을 계속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이제 무이딘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무이딘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생존 이 전략을 세웠냐 하면은, 암노가 크게 두 지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내각에 참여하는 이 친무이딘 진영, 그리고 이제 자이드 총재 나집, 그러니까 과거 부패에 연루된 이 기득권 세력인데, 이 진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무이딘이 암노에게 차기 총재직, 그러니까 차기 총리직을 물려준다는 그런 걸 암시하기 위해서 이 자기한테 우호적인 진영에 있는 사브리를 부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일이 생기는데, 무이딘이 이제 의회구태 따로 집권을 한 이후에 이 부총리직은 1년이 넘게 계속 공석으로 남겨뒀었는데, 이걸 갖다가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차기 정권은 암노에게 갈 수 있다는 걸 지시해서 이제 그거를 좀 무이딘이 이제 암노를 좀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교부 장관인 히샤무딘 역시 이제 자이드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친무이딘 이 대표 인사인데, 히샤무딘을 선임장관으로 이제 승진 임명 시키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히딘이 이 암노에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진영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킴으로써 암노의 내분을 좀 이 분열시키면서 세력 판도를 좀 변화해 보려는 그런 의도였었는데, 이게 이제 이 자이드 진영, 암노에서 무히딘에 반대하는 그런 진영의 공세를 더 이렇게 압박시키는, 그래서 이제 한 8월 접어들어서 나집하고 자이드 진영에 있는 이 암노의 말레이시아 하원 의원 15명이 무히딘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철회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히딘이 하원의회에 과반수를 훨씬 밑도는 그러한 지지를 받는 이제 상황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히딘 정부의 몰락으로 넘어가는데, 무히딘이 이 8월로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을 하는데,
그 국왕과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국왕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을 하면서 비상사태 하에서도 하원의원, 상원의원은 개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를 갖다 개헌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올해 6월, 작년 6월에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지도급 인사들 18명을 갖다가 면담을 해서 그 의회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가장 주류의 의견은 조속히 의회를 개헌해서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 정치 지도자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한 8월쯤이 되는데, 그때 무이딘이 이 압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국가 회복 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정치, 그러니까 경제, 사회 활동의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3단계 정도 접어드는 시기가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된다고 보고, 요때 의회를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8월 들어서 자신에 대한 지지가 계속 철회되는 상황 속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벌면서 9월에서 10월에 의회를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국왕이 무이딘이 국가 회복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군주회의를 소집을 해서 의회를 갖다가 조속히 개헌하라는 그러한 왕실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압박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이딘이 원포인트 개헌을,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0월에 의회를 개헌하는 게 아니고 7월 5일부터 7월 26일 동안 5일 동안 개헌해서 본인이 발표한 국가 회복 계획에 대한 이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개헌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 회복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발을 일으키고, 국왕은 그러면서 무이딘이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비상사태를 내각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국왕이 이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각에 있는 게 아니고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에서 비상사태를 갖다가 해제하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을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무이딘이 제기한 그거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무이딘은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이딘이 마지막으로 생존 전략을 세운 게 이제 압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과거에 몸담았던 야권연합 PH에 구애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압로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압로 최고위원회에서 압로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를 18개월 연기한 것은 무효다라는 걸 갖다가 이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압로 이 최고위원회의 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1987년도에 압로에서 전당대회를 열 때 일부 지구당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지구당이 전당대회 참여를 했다가 돼갖고 압로 자체가 불법화되는 그러한 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최고위원회 결정이 무효로 선언되면서 어떠한 것이 이제 압로의 이 구성원들한테 가냐면은 무이딘이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압로 자체를 갖다가 불법화시키는 그러한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압로에서 무이딘에 반대하는 지정뿐만이 아니고 무이딘의 우호적인 그러한 지정에서도 그러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압로 최고위의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바로 압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국왕에게 보냈던 무이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하는 그러한 이제 15명의 이 서신,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이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공식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도 이 암노의 그 15명과 비슷한 내용의 서신을 국왕에게 보냈다는 걸 갖다가 또 공개하면서 무이딘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이딘이 또 하나 이제 취한 게 그 야당 연합인 PH에 9월에 개원하는 하원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정치 개혁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치 개혁 조치를 갖다가 그 취하는데 거기서 제안한 정치 개혁 조치들이 그 예산안을 대해서 초당적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적을 변경하는 그 당적 변경 방지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총리를 갖다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의원들한테 예산을 연간 할당하겠다. 그리고 의회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 동수로 배분하겠다. 그리고 이제 야당 지도자를 갖다가 선임 장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 이러한 걸 갖다가 이제 야당 연합에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할 테니까 9월에서 본인을 그 신임 투표가 벌어질 경우에 지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전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있은 이후에서 제안에 대해서 야당 연합인 PH에서 바로 이 제안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연합 입장에서는 무이딘이 야당 연합에서 그러니까 PH 과거 이제 2018년에서 집권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회 구태타를 일으키면서 나간 거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인 거죠. 그래서 암내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생존 전략으로 취한 야당 연합에 대한 구애를 바로 거부가 되면서 무이딘이 8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총리에서 사임하겠다는 국왕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바로 이제 국왕이 무이딘을 임시총리로 지명하고 임시총리로 지명한 이후에 한 4일 만에 부총리였던 사브리를 갖다 전격적으로 총리에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이딘이 사브리가 총리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내세우는데 범죄 혐의, 부패 혐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정치인들은 내각에서 배제시키는 조건으로 무이딘이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이딘 입장에서는 본인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나집하고 자이드 세력을 갖다가 배제시키면서 자신의 지지가 없이는 새로운 사브리 이 정부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하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암노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거를 무이딘이 이 무이딘과 무이딘이 이제 그 이끄는 버르사타라고 하는 정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브리 정권이 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일 사브리가 8월 20일 날 부대 총리로 취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브리는 사실 암노에서 특별히 파벌을 이끄는 그러한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암노 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고 야권 역시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이 들어와서는 바로 이제 총선에 대비하는 정국으로 갈 걸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스마일 사브리가 그냥 케어테이커 정도로서 총선을 준비하는 총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 구도가 이 암노 출신의 총리가 이 여권 연합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PN 정부 계속 지속을 하고 암노가 주도하는 과거에 이제 BN이 존속을 하고 야권 연합이 존재하는 그런 3자 정당 구도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야권 PH하고 이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하고 변화와 정치 안정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이스마일 사브리가 과거 무이딘이 제안했던 유사한 정치 개혁을 일정한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는 걸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이 이스마일 사브리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야당에서 추진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 예산을 협력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스마일 사브리를 갖다가 흔들지 않고 그 대신 이스마일 사브리는 정치개혁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이 MOU가 체결되면서 총선 정국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주위의 선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에서 이제 이 비엔 출신의 그 주의원들이 당적을 갖다가 이제 이 말라카 주가 이제 비엔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비엔이 주도하는 주 수상을 갖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명이 그러한 걸 선언하면서 또다시 이제 2020년 의회 쿠데타처럼 주정부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주 수상이 전격적으로 주의회를 해산하면서 11월 20일 날 말라카 주의회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총 28석 중에서 선거 결과를 갖다 간략히 보면은 암노가 주도하는 비엔이 압승을 하고 야권연합인 PH가 참패를 하고 그리고 무히딘이 주도하는 PN은 나름대로 선전을 한 걸로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비엔이 21석 중에서 28석 중에서 21석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암노가 18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암노의 18석은 2018년 이전에 2013년에 이 암노 비엔이 얻었던 그런 거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이 강력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PH 같은 경우는 5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거는 2018년 총선에서 주위의 선거가 일어났을 때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DAP 같은 경우는 4석을 얻었는데 8명의 경선에서 4석, 국가신뢰당 아마나는 9명 중에서 1명, 특히 PKR, 안와르가 이끄는 PKR 같은 경우는 11명의 후보를 내세워서 단 1석도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PH가 얻은 이 수준은 2018년 이전에 2013년 총선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참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히딘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버르사트가 2석을 얻었는데 그걸 유지하는 정도. 근데 흥미롭게도 득표율, 이 PN이 얻은 득표율은 24.3%라고 하는 이 결코 낮지 않은 이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말라카 선거에서 최대 승자는 비교적 신생 정당인 버르사투 그리고 신생 정당 연합인 PN이 홀로 서기에 성공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주장도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라카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12월 18일 날 이 사라왁에서 또 주위의 선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라왁은 좀 상황이 다른데 총 82석인데 과거에 2018년에서는 비엔이 직접 선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2018년 총선에서 비엔이 참패를 한 이후에 새로운 정당 연합이 비엔을 대체하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GPS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라왁 주위의 선거에서는 비엔 대신에 GPS가 과거에 이제 비엔과 같은 입장에서 선거를 참여하는데 선거 결과는 82석 중에서 GPS가 76석으로 압도적 승리를 하는데 요거는 2018년 선거에서 사라왁 비엔이 얻은 72석보다 4석이 늘어난 그러한 숫자인 거죠. 근데 반면에 야권연합은 DAP하고 PKR이 이 사라왁 주위의 선거에 참여하는데 이 2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 DAP에서 2석. 근데 2018년 선거에서 10석을 얻었는데 10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82석 중에서 거의 60석이 넘는 석의 후보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패를 겪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정당인 이 뭐지요? 지금 여기 PSB 이게 이제 과거 비엔 소속에서 이제 새로 분리해서 야권으로 부분에 후보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내석을 발생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2번의 주위의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엔의 이 승리. 그 중에서도 암노가 과거에 2018년 이전에 2013년 더 나아가서는 이 고전에 이제 고전 총선의 그 위상을 그대로 이제 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은 지난 며칠 전에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조로에서 또 주의회 선거를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엔이 특히 압로가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이제 이 총선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해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적인 정치 부분의 발표인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저희가 전망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근데 과연 BN 특히 압로의 지지 기반이 예전의 기반을 회복해서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수준의 그 2018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압로가 이 압도적 승리를 하느냐면은 이제 PH 야권 연합인 PH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PH가 분열되고 이러한 야권의 분열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제 이 고질적으로 중국계 야당인 DAP와 안화르가 이끄는 PKR이 여기서 계속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재현되면서 그 이러한 야권이 분열성을 좀 보이고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1년도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김영준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 부분 이어서 경제 및 국제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2021년도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적 그 불안정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변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이제 경제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팬데믹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오렌지색 이것은 이제 백신을 맞은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각화에서는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8월 말경인데요. 일일 확진자가 24,000여 명, 그리고 이제 일일 사망자가 이제 400여 명에 이르는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예외적이고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의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정부 보건 당국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대응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상사태 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반에 했던 전면적인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전면적 이동 통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이제 그 5월 말부터 이제 그 팬데믹이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6월에 전면적 이동 통제를 실시를 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호전되는 듯 하자 다시 이제 제조업 부분 18개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다시 그걸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정점에 이르는 것이 이제 8월 말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접신 백종률도 많이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백신 접종률은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1차 80%에 육박하고 2차도 80% 육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부스터 샷을 완료한 경우에도 30%에 육박하는 등 상대적으로 또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8월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말 9월 접어들어서는 좀 안정화 추세가 되고 있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확진자가 3,000여 명 이상 나오는 등 아직 이제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자 및 중증 환자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당초 이제 2020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은 이후에 2021년 좀 성장될 것이 이렇게 쓰는데 뭐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8, 7, 8, 9월에 집중되었던 이제 팬데믹 상황 그리고 정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GDP 성장률 자체가 이제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제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초 이제 2, 4분기 16% 성장을 했을 때 좀 긍정적 전망이 있었는데 3, 4분기 같은 경우는 당초 한 3, 4%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4.5%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1년 연평균 이제 연 성장 GDP 성장률은 3에서 4% 정도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 실책이 경제 부분에 위축을 가져온 것이 당초 예상보다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대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의 그 기타 제반적 경제 지표들은 점진적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출 회복세라든가 그리고 이제 투자 증가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경제 회복으로 향한 이제 본 궤도에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이 제조업 내에서도 이제 전자전기 분야에 이제 힘입은 바 컸었는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크루드 팜오일 그리고 이제 석유 및 석유 화학 제품 등 이제 원자재 및 원자재 가공에 기반의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혜택을 이제 입은 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뭐 기대만큼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환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좀 하반기 정도 들어서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팬데믹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그런 점은 사회 경제적 그 여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실업률 이제 전체 지표는 이제 4.34%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특정 연령대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을 집중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비공식적 경제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발표 그리고 이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부리 정권 같은 경우는 뭔가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비전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봤을 때는 이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변경했는데 예를 들면 영업이익 1억 이상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33%로 인상하겠다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계층 중소기업 대책이 여전히 이제 미흡한 게 가장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부미프 트러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일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외교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이제 샤브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외교를 활동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안보 정책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마하티르 정권 때
2년 전, 3년 만에 다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건외교, 디지털 경제, SDG, 뭐 그리고 인권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제 비전 의욕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중립성이 훼손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통성의 위기가 있을 때 외교를 정부 내 정치의 연장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5월과 9월에 각각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특히 이제 샤브리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압로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 중국과의 좀 더 관계를 좀 친밀화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슈를 쟁점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방침으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론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노동력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제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통성 위기가 가져오는 말레이시아 전통적 그 중립성의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중미 갈등 속에서 그리고 이제 미얀마라든가 영내 문제에 있어서 외교의 그 수사적 접근이 아니라 그 말레이시아 외교의 진심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을 지정받으신 분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고영경 선생님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 9년간 교직에 종사하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생생한 현지 이야기를 전해주시라고 기대되고,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 3프로TV에 출연 중이세요. 요즘 3프로TV가 원래 경제 전문인데 대선 전국에 완전히 또 주목받았죠. 거기서 이제 말랑말랑 기업사라는 코너를 또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아세안 슈퍼앱 전쟁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그 제가 편집한 그 맨발의 학자들 그거 이후에 동남아가 들어가는 동남아를 다룬 학술서적 중에서는 뭐 제일 많이 팔린 거고 조금 있으면 그 맨발의 학자들을 추격하여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영경 선생님 또 경영학자시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정치학자들의 발표에 대해서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18년 선거에서 61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이래로 말레이시아 정치권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고 조용했던 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제가 이제 지내면서 느꼈고요. 그런 격동의 시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변화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 동향 설명에 맞는 내용으로 동향 자체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고요. 특히 이 논문에서는 그 생존 게임의 틀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무이딘 정부의 등장과 몰락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현재 정치, 외교, 경제의 이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 불안정과 경제 침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과정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향에 있어서 파악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구조화된 잘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제 생각에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1차 폭증의 원인이었던 것은 이제 2020년 사바주 선거가 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방역에서 조금 실패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것 자체도 역시 정치 권력의 투쟁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봉쇄 조치,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로감이 거의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이 행정 능력을 완전히 위축시켜서 위기 대응에 전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위기의 실패가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마련된 것이고 여기에서 경제 침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많이 생긴 전 세계 고무장갑의 65%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버 글러브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차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과거에 잘 몰랐던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섹터들이 굉장히 그로스 찬스를 맞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망가뜨렸다. 행정 능력의 부재가 정치 권력의 투쟁이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은 지금 현재 행정부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비엔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느 정부도 어느 정치 세력도 지금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외교보다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고 또 경제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치 정당성을 제공하게 될 텐데 여기서의 정부의 그 선택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수치는 이렇게 막 몇만 명씩 나왔을 때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점이 여기가 바로 그 사바주가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그림을 보지 않고 이때까지만 본다면 방역을 잘하다가 확 커진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바주 선거가 기점이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졌고요. MCO는 계속 이런 MCO 저런 MCO 말도 참 잘 지어냅니다. 그래서 뭐 컨디셔널 MCO, 리커버리 MCO가 계속 진행이 돼요. 얼마나 답답한 지경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으시겠지만 조깅하다 잡혀갔고요. 예, 집 밖에 한 사람밖에 못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는데 오죽하면 모스크를 닫았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센 강력한 봉쇄 조치가 지금 2년 동안 지속이 됐고 2021년에는 굉장히 장기간의 MCO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를 탈출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현지 직원 1명 정도 남겨두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출이 많이 중심이 됐었고요. 근데 이런 회복세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2020년에 워낙 경제가 바닥을 찍었고 수출이 그만큼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제대로 보이지 못한 건 정치 권력 투쟁에 의한 행정 능력의 완전한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숫자는 2021년, 2022년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돼서 나오고 있고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테크놀로지하고 뭐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를 막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런 일종의 이 특수한 섹터만 잘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뭐 소위 말하는 시장 민심, 뭐 체험하는 물가 상황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기회를 상실한 부분들이 말레이시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기회들을 지금은 상실했다라면 다음 정권이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경제, 정치, 뭐 이런 외교 문제를 엮어봤을 때 결국은 정통성 확보에 필요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이미 논문에서도 그렇게 쓰셨거든요.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압로가 더 가져갈 건데 그렇다라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거리두기를 약간 뭐 중간에 이제 줄타기 외교를 했다라면 향후에는 빠르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일 거라면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동양 그 이 글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가 중립적 외교를 많이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교보다는 좀 더 이제 자리를 잡고 말 그대로 이제 밸런스가 된 그런 형태의 외교를 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 이제 나집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나집이 정통성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정부 당국과의 갈등이 중국으로의 스윙을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하티르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등장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교 정책이라든가 프레임워크에서는 또 그런 그 가치 중립적인 그런 걸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그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샤브리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21년에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군용기와 그 중국 선박의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또 그리고 2018년 선거에서도 중국 이슈가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확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식의 외교를 펼쳤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1대1로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투자 유치 확대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미국도 뭐 척지지는 않겠지만 뭐 말레이시아 끼니에 대한 그 벌금형에 대한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다든가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표명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노골적이진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김영준 교수님한테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하면은 이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그 경제 쪽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 말레이시아처럼 이 코로나 이 종국을 정치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잘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MCO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이제 사바주의 선거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라카 선거하고 사라왁 선거를 할 때는 그거를 이제 경험 삼아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 어떤 이 정부의 이 통제 이러한 것이 사실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특히 이제 야권을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이 도시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들을 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좋습니다. 예, 그 두 분이 해주셨는데 신윤환 교수님하고 박은홍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서로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신윤환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2018년을 기점으로 이 라이파트가 얘기한 협의주의 전통이 붕괴된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에서 협의주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했었는가 그리고 박은홍 교수님께서 현재의 체제의 성격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라이파트가 이제 얘기한 협의주의라는 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뭐 대연정이나 어떤 비례성 그리고 뭐 상업 이토나 부문의 자율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협의주의가 시행됐었다라고 하는 건 라이파트 자체가 이제 본인이 쓴 글에서 1969년 이전 동맹당 체제하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협의주의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라이파트 자체가 이제 글을 썼죠. 근데 이제 69년 종족폭동 이후에 사실상 협의주의가 아니고 이제 암노의 패권적 그 지위가 이 관철되는 그러한 패권연합 형태가 됐었는데 2018년 기점으로 붕괴됐다기보다는 이제 2020년 시점을 봐야겠죠. 이제 협의주의 전통이 많이 퇴색되고 사실상 보여지고 있지 않고 2018년에 야권연합인 PH가 집권을 하면서
협의주의의 어떤 그런 전통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많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중국계 정당, 그 PKR, DAP, 버르사트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 집권 연합 내에서의 의석수의 배분이나 어떤 이 비례성, 그러한 것이 굉장히 잘 관철되었던 시기가 이제 이 바카탄 하라판 정권 2018년 정권이었는데, 2020년에 의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PN 정부는 말레이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정상을 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정권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2020년 의회 쿠데타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협의주의의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그러한 것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집권 연합 내에서의 어떤 협의주의 전통은 지금 체제하에서는 어려운데,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특히 박은홍 교수님이 얘기한 체제의 성격이나 변화 방향을 보면은 저는 지금의 구도가 말레이시아가 과거에 2018년 이전의 패권적 지배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정당 연합이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구동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총선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또 총선 올해 예상되는 총선에서 이 세 개의 정당 연합이 어느 정당 연합도 패권적 이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 또 그러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은 말레이시아 정치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정당 연합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합집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이걸 뭐 민주적이라고 보기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쟁적인 이 정당 연합 구도가 만들어질 그런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박은홍 선생님이 미얀마 위기에 대한 말레이시아 외교부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 아세안의 그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세안의 이전 그 대응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군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NUG와의 그 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 미얀마 군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이제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수차례 나왔던 면에서는 분명히 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외교 프레임워크를 내세우면서 이제 인권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인권이사의 그 이사국으로서 선출이 된 바 있고, 선출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역할을 해서 좀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분명한데, 그 부분이 과연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언제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여전히 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2021년 초반에 있었던 그 미얀마 난민의 그 본국에 대한 그 송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인권적 차원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그 나치 정권에서도 로힝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슬람에 대한 형제, 인권 문제, 특히 이제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지라든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의 그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레피테이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쨌든 그거 자체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했던 것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진정성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고영경 선생님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그 인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탑글로브 같은 경우가 미국 수출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탑글로브 고무장갑 뭐 엄청 그 필요한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이유는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하고 그 수수료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를 시켰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도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에 얽혀 있는 것이 이제 단순히 탑글러브 공장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그 러버 글러브라든가 뭐 세미컨덕터 섹터, 그다음에 파모일 플랜테이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더 형식적인 제스처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여 봅니다. 예.